예, 안녕하세요. CLC 영재입시센터 김창보 팀장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수학보다는 저희가 과학에 좀 포커스를 맞췄고요. 많은 어머니들이 사실 수학은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많이 해야지, 이런 것들은 다 인지하고 계시는데,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과학을 조금 늦게, 약간 과학을 좀 더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치동이나 이런 데서는 최근에는 지금 수학만큼이나 과학이 많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이공계 친구들은 나중에 직업을 과학 쪽 관련 직업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 오늘 우리가 왜 과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학을 좀 빨리 하면 무엇이 우리한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저희 과학의 대가분들이시죠, 모시고 한번 듣는 시간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그 과학 설명이 끝나고 뒤에 수학 질문도 받아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추후에 질문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부는 저희 그 물리 대가이신 이성진 선생님께서 2028 대입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이성진 선생님 오시면은 큰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성지라고 합니다. 저는 돈불로 아무도 안 갖고 하셨는데 제가 가져가요. 예. 2028년에 대학 입시가 바뀌잖아요. 여기 저학년 어머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뭐가 바뀌고 대입이 바뀌면은 사실 한국 교육이라는 게 그런데 대입에 맞추어서 그 아래 교육들이나 재편이 되고 목표들이 조금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학습 전략도 좀 수정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과학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 그리고 그게 영재학교 준비랑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과학에서 이런 말씀들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예, 제 소개를 우선 잠깐 하겠습니다. 누가 할 텐데요. 저는 학위를 박사학위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치동에서 미래영재학원이라는 학원을 설립해서 한 20년 넘게 학원을 운영을 하다가,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강의만 하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CNC에서 강의를 같이 합류해서 하지 않겠냐 해서 흔쾌히 같이 하겠다고 하고 합류해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IPHO라고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 대회가 있어요. 한국 대표가 5명씩 참여를 하는데요. 한 20년 동안 그래도 한두 명씩은 1년에 많을 때 한 서너 명씩 해서 그래서 국가대표를 배출하고 있고, 올해도 그런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볼까요? 2028학년도 대입 제도가 전반적으로 바뀝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목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취지는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장려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수학 선택권을 넘어서 수능과 고교 내신 체계 전반을 정비해서 입시를 공정 요소를 불공정 요소를 줄이고 본연의 가치를 하려고 한다. 항상 취지나 목적은 멋있잖아요. 멋있게 저렇게 쓰여 있는데, 한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다양성을 존중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불공정성. 여기서 흔히들 얘기하는 불공정성이라는 건 대학이 마음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수능이나 이런 점수를 줄 세우기를 하는 게 한국 입시의 특징인데, 그것들 중심으로 가는 것들은 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뀌는 수능을 보면 일단 뭐 쭉 써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수능의 변별력이 별로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화 과목들은 수능을 보지 않습니다. 과학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수능으로 줄을 세우기는 하는데 그 줄을 대학들이 별로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수능이 변별력이 없어지고 수능이 쉬워지기 때문에 그걸로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민이 좀 심해집니다. 심해지고 지금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서울대 교수들도 아는 친구들이 있고 하니까
들리는 얘기들에 의하면 1학년 때 들어오는데 특히 뭐 과학고나 영재학교 나온 친구들은 학교에서 좀 심화 과목을 공부하고 물리나 화학을 공부하고 하니까 저는 물리가 전공이니까요. 상관이 없는데 일반고 나온 학생들 중에는 물리를 전혀 선택하지 않고 공대를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미적분 있는 일반 물리 배우면 전혀 못 알아듣는다. 편차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서울대 뽑았는데 수능으로.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 미리 준비되고 학습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을 뽑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뽑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서울대 입장에서. 그러니까 수능의 변별력이 없어진다는 게 기본 특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볼까요? 넘어가죠. 네, 좋습니다. 자, 고교 학생부 체계가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실시가 돼요. 올해부터죠. 올해 1학년들이 그거를 해당이 되고 2028학년도 입시에 그러면 그 고교 학점제가 실시된 학생들이 입학하면서 대입도 바뀌는 거예요. 고교 학점제가 5등급 체제로 바뀝니다.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병기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일부 과목은 절대평가만 적용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상대평가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택적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은 암기 중심이 아니라 논서 수령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죠. 계속 이제 심화 과목 얘기인데, 대학에서 심화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는 뭐 카이스트다, 서울대다, 아니면 포항공대다, 뭐 연대나 이과에서는 심화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을 좀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심화 과목이 열릴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평가를 하면 심화 과목을 선택해서 학교에서 개설을 해주긴 하는데 5명이 돼도 개설을 해주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5명 안에 상대평가로 학점을 매겨야 돼요. 그 심화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 대부분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 치열하게 경쟁을 상대평가를 한다고 하면 학점이 잘 나올 수가 없죠. 물론 대학에서 정성적 평가를 해서 그걸 고려해 준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고려해 줄까 하는 점들을 생각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런 제도하에서는 계속 쉬운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바뀝니다. 그럼 대학의 고민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도 개편을 했어요. 교과를 개편해서 물리 1, 물리 2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지죠. 학교에서는 뭐 선택 과목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 과목은 심화 과목이 되고 수능에서는 공통 과목, 그러니까 통합 과목밖에 나오질 않으니까 그러면 불행한 얘기인데 그러면 통합 과목만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럼 통합과학이 나타나는 수준이 어떤 수준으로 바뀌느냐? 저렇게 바뀌는 거죠. 현대물리를 강화하겠다. 물리 1은 위치동이 많이 다뤄지고 물리 1이 다루는 내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뭐 그 다음에 그 통합과학으로 거의 모든 과학 과목들의 중심이 이동을 합니다. 화학에서는 원자과 주기성 삭제하고요. 오비탈 관련 좀 어려운 내용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반응의 자발성 신규 편입되고 유기화물 신규 편입되고요. 생명과학에서는 용어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생명에 따른 6가지 주제는 변함이 없는데 1과 2의 위치를 약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교과과정 전체도 개편이 되게 돼요. 서울대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뽑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죠. 저 제도 안에서 뽑아야 되잖아요. 저 제도를 뽑아야 되고 서울대는 계속 일관되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수시를 확대하고자 해요. 왜냐하면 정시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수능 잘 본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고 와서 학생력이 좋고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수시를 확대하려고 해서 계속 확대를 해왔는데 원래 2017년 10년도까지는 한 수시를 70~80%까지 확대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교육부 당국에서 그럴 경우에 계속 얘기하는 게 한국에서 불공정식이잖아요. 그 공정하지 않다. 대학의 잣대를 우리 믿을 수가 없다. 부모들도 뭐 어떻게 했느냐. 입학 사정관제인데 뭘 갖고 뽑았느냐. 우리가 쟤보다 우리 애가 더 모자랄 게 없는 것 같은데 쟤는 되고 왜 우리 애는 안 되느냐. 뭐 이런 사실 이걸 정성적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정성적 평가가 설득력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수능 점수로 뽑아놓으면 아무 말이 없으니까 교육당국 입장에서 수능을 비중을 늘려라 그러면서 정시 비중 확대나 압박을 계속 가했죠. 그래서 어찌됐건 그러면서 이번에 저렇게 바뀌니까 저기에서 서울대가 대응하는 방식은 서울평가에서 종합역량평가로 그 수시에서 사람 평가를 때 지금까지 입학사정관제 평가라고 서류평가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종합역량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좀 애매하죠.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학생부와 서류를 보고 좀 더 강화해서 보고 그걸로 평가를 선발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수시 면접을 강화합니다.
수시 모집 면접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봤냐면 공대 같은 경우에 의대는 뒤에 이제 김태형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요. 공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받고요. 수학만 받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학과는 물리를 보고 뭐 물리학과 물리교육과 그 다음에 지구학 전공 중에서도 물리에 관련된 전공이 있으면 물리를 보고 화학 전공자들은 화학을 보고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수학 공대가 많으니까 인원상 대부분 수학만 봤죠. 근데 그게 그냥 수학 시험이었어요. 수학 본고사 같은 거였어요. 어떻게 보냐면 들어가면 이제 서류평가한 다음에 주로 이제 영재공학고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서울대 많이 들어가는데 40분 동안 문제를 주고 대기실에 있으라고 합니다. 무슨 대기를 40분씩이나 합니까? 그러니까 40분 대기하라는 건 말이 대기가 아니고요. 그 시간에 문제를 풀라고 주는 거예요. 40분 풀고 나서 교수한테 15분 동안 그 문제를 설명해야 돼요. 자기 답을. 왜냐하면 필기시험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 약간 편법을 쓴 건데 본고사 문제를 실제로 일본 대학 본고사 문제랑 되게 비슷해요. 제가 서울대 신청 물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일본 대학 본고사 문제랑 되게 비슷해요. 수학도 그렇고 물리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 본고사 문제를 두 문제를 주고 40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하는데 지필시험을 답안지를 내지 못하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칠판도 못 쓰게 하거든요. 그냥 답 불러가라 이렇게 해요. 높은 답이 이겨라. 그래서 설명해 왜 그렇게 됐는데 그 10분 동안 그 10분 15분 동안 그 설명 듣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거 갖고 당락을 결정합니다. 근데 그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SNU 역량 면접 평가라고 이번에 새로 생겼거든요. 2028년도부터는 저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존의 수시 평가들을 본고사 형태 평가들을 폐지하겠다는 거고요. 그럼 또 한 가지 정시 못 믿겠다는 거죠. 정시 모듈 평가 방식 변화합니다. 1단계 수능 100% 반영을 해서 2배수 뽑았는데 그걸 3배수 뽑겠다는 거예요. 2배수 뽑은 거나 3배수 뽑은 거나 뭐 그 커터 라인에 있는 것들이 차이가 별로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수능 비중을 바꿔버립니다. 2단계에서 수능보다는 서류를 더 보겠다는 거예요. 수능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쉬워졌고 과목도 쉬워졌고 심한 과목도 없어졌고. 그 다음 교과 역량 평가라고요. 이게 일종의 면접을 보겠다는 거예요. 정시애들도. 그래서 20% 40% 확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능으로 더 이상이 아니라 그 다음 면접이나 별도의 평가 방식으로 선발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드러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간단히 보여드리려고요. 이게 최근에 요즘 실시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수학 신청 면접 문제입니다. 본고사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40분 동안 지고 풀라고 한 다음에 선생님들 앞에 와서 칠판 없이 말로 답을 얘기해달라고 보는 시험입니다. 이게 최근 기출이고요. 이게 물리 기출입니다. 저는 물리 전공이니까 다른 건 빨리빨리 넘길게요. 근데 이거는 그 빛의 간섭 실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교과 과정만 해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고요.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은 일반 물리 배우거든요. 일반 물리 과정까지 하고 나면 조금 그나마 좀 준비도 하고 하면 무난하게 풀어낼 수 있는 조금 상당히 난이 높은 문제들을 이렇게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저 필기시험이잖아요. 저게 무슨 면접시험이에요. 면접시험 아니거든요. 저렇게 출제합니다. 자, 이런 거였는데 이걸 바꾸겠다는 겁니다. SNU 역량평가 면접이라고 해서요. 뭐 명분은 이렇습니다. 영양주 교육과정을 영양평가를 해서 새롭게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 입시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니 거기에 맞도록 우리도 평가나 선발을 다시 하겠다 그 얘기예요. 역량에 대한 심층평가가 필요하다. 선택교육 과정에서 고유한 학습 경험 반영하겠다. 논술과 구분되는 문제풀이는 안 하겠다. 이제 중고등학교 역량주 교육의 긍정적 영향을 전체적으로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우리도 입시도 그 영향을 끼치도록 하겠다. 그래서 역량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 수행에 대한 다면적 심층 평가를 하겠다,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뭐 창의적 면접 평가, 그다음 뭐 도구의 다양화, 심층 평가, 그다음 충분한 준비 시간과 면접 시간 확보해 주겠다. 그다음에 루브릭 운행은 문제 분석적 채점을 하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과학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교과 중심 학습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지금처럼 학교에 내신 보는 시험 형식으로는 안 내겠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이게 나중에 조금 더 확장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낼 수가 있는데 부피와 그 다음에 표면적 간의 관계 문제를 또 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뭐 이런 무게는 얼마나 몇 배가 되겠느냐, 그럼 얼마나 되겠느냐, 무게를 추론해봐라 할 수도 있고요. 그럼 그걸 버티기 위해서 압력을 얼마나 버텨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감이 오시죠. 문제 두 개 보면.
근데 이게 실제로 과학하는 사람들 매우 중요한 얘기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아서 그렇죠. 예시 답안도 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시 답안을 주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료 갖고 계실 테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평가 기준은 동상의 설계에서 어떤 요소를 고려해서 했는지 적절하게 평가했는지 기준이 객관적인 과학적이었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는 과정들이 아주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큰 무리가 없었는지를 꼼꼼하게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뒤에 그렇게 뭐 답은 정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 근거가 정확한지 말이 되는지 그것들을 살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데 보면 과학고 영재학교 입시 문제가 이와 비슷합니다. 본거서 문제가 아니에요. 내신 문제랑 전혀 달라요. 예를 들면 이게 영재학교 입시 문제 최근 기출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맨 왼쪽에 이게 경기과고 입시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쇠 손가락을 잡고 손잡이를 잡고 드라이엑스를 빡 치면 끼익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나는데요. 그 자료조사나 뭐 온도는 얼마였고 이랬답니다. 출원해서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계산해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뭐 떨어지는 낙하 시간이 얼마고 이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리 문제들 제가 물리에 전공했으니까 그다음 뭐 오른쪽 것도 이것도 경기과고 문제였나 그럴 겁니다. 뭐 정확히 서울과고 문제였나 그런데 예를 들면 뭐 A, B에다가 그죠? 음원하고 그 다음에 관측기를 두고요. 발생한 소리가 반사돼서 가는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리의 세기가 줄어들거든요. 그 벽을 몇 번 치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음파가 이동하는 거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리에 따라서 그렇죠? 어떻게 줄어들고 그런 게 몇 배나 줄어드는지 거리를 정확히 측정해서 저 그래프에다 그리고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게 영재학교 문제입니다. 이런 걸 준비를 시키고 이런 걸 준비하는 게 과학학습입니다. 이게 경기과학고 문제네요. 이것도 가로등이 켜져 있는 공원에 정지해 있는 움직이는 강아지를 보고 있는데 수정체 두께를 나타냈다. 두께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죠. 이거는 렌즈 문제거든요. 생물과 연결된 문제긴 한데 렌즈가 두꺼워지면은 초점이가 짧아진다고 그랬어요. 쪼기가 짧아지니까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걸 더 잘 보게 되나요? 뭐 그걸 계산해서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거리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수정체가 저렇게 조정이 됐는지 그걸 자세히 설명해라.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출제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뭐 물질이 뭐야 물어봤다. 공기도 물질이냐 얘기했는데 뭐 그래서 이런 토론인데 이런 토론이 타당한지 무슨 근거로 얘기했는지 설명해봐라. 이런 문제들이 영재학교 기출 문제야. 소위 창의성 평가 문제라고 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유리함은 영재학교 과학고를 가는 게 대입에 유리한가? 지금 딱 보셨잖아요. 입학할 때부터 저런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서울대만 발표를 했는데 그럼 2028학년도에 서울대만 시험을 저렇게 볼 것인가? 면접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서울대가 하면 그다음 우르르 쫓아가잖아요. 상위권 대학이 변변하기 위해서 같이 가기 위해서 같이 우수한 학생을 뽕대 경쟁하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저런 식의 대세몰이들이 있을 거고 입시전형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영재학교 과학고 준비를 하면 저학년 학생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과학 공부를 적절하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뀐 입시 정책이나 입시 문제나 아니면 여기에 맞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영재학교 과학고 들어가서 학습을 받는 학습의 질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전부터 높아왔고 근데 그걸 미리미리 학습을 받는 겁니다. 일반고에서는 사실 대비하고 준비하기도 어려운 학습 방법들입니다. 상위권 학교에서. 영재학교 가면 서울대 가는 데 유리한가? 이게 대충 추정치입니다. 요즘 발표를 못하게 돼 있어요. 통계를 못 내기 추정치인데 서울과학고가 주로 최근에 간 게 한 65명 정도 서울대 진학을 했다고 추정을 한대요. 서울과학고 정원이 1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학년이. 그 절반이 서울대학 간다는 얘기예요. 경기과학고 100명이거든요. 100명 정도 올 거예요. 50명 가고요. 대전과학고는 100명 정도가 채 안 되는데 40명 가고 즉 대충 얘기하면 영재학교에 가면 절반, 한 40 내지 50%는 서울대 간다는 거고 나머지 학생들은 카이스트에 갑니다. 그러니까 대입을 생각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예전부터 얘기하던 건데
두 가지입니다. 일단 영재학교를 가면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가면 좋은 학교 서울대학교나 카이스트나 이과를 지향하겠죠. 뭐 영재학교 가서 문과 가겠다 하면은 어차피 달리 공부해야 되니까 이과를 간다고 할 때 상위권 학교를 가는데 엄청나게 유리한 교두보를 선점해 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라는 게 또 한 가지는 입시 제도도 바뀌잖아요. 입시 제도도 바뀌고 내신을 믿을 수가 없다. 수능도 믿을 수가 없다. 학교가 선발하겠다 했는데 선발하는 방식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맞춰서 이게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과학 평가 방식이고 수학 평가 방식이고 과학자들의 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이런 학습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영재 학습하면서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과학에서는 더 심합니다. 명확히 보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재학교 과학고를 준비하고 그런 전략으로 학습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학고에서 서울대 합격자 추정치입니다. 경기문과과 16명 정도 되고요. 서울 지역에서는 세종과학고가 있는데 세종과학고 밑에 있네요. 세종과학고 일반과학고인가요? 최민 추정치 4명은 거짓말인 것 같고요. 뭐 통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과학고에서도 입시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영재학교 출신 서울대 비율을 보면 일정하게 2016년부터 볼까요? 보면 조금씩 상승하고 있죠. 근데 대략적으로 한 9 내지 10% 정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서울대 입학생 중에서 영재학교 졸업생을 보면 영재학교 졸업생이 전국에 8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 중에서 일정 정도 뭐 10%까지는 안 되더라도 9% 된다고 하면 입학생 중에 4,000명 중에 9%라고 해도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가기 때문에 대학을 가는데 그것도 상위권 대학을 가는데 너무너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금방 갔네요. 제 시간 이제 다 쓴 것 같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중등학습에서 대입에서 좋은 성과를 그리고 스럽게 바뀐 입시제도에서 성과를 내는 과학습을 최선의 방법은 영재학고 그다음 과학고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시의 형태도 비슷하고요. 필요한 과학학습의 방법도 비슷합니다. 그게 다 바탕이 되고 그게 다 기반이 돼서 그 다음에 결국 좋은 대학 가자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과학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영재학교 과학고가 대입의 성적도 훨씬 좋습니다. 서울대나 카이스트를 갈 때 그래서 그게 좋은 교두보가 되기 때문에 그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제가 전공은 면역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의체학 계열의 입시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 의체학 전문 대학원이라든가 이런 경우들도 대부분 제가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설명을 좀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그 CNC 영재 입시센터는 수학과학을 속진 심화를 하는 학원입니다. 그러면 수학과학을 속진 심화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겠느냐? 앞쪽에 이제 이성진 원장님께서 영재학교 입시 쪽으로 주로 얘기해 주셨지만 저희가 CNC 입시센터에서 수학과 과학을 속진 선행하게 되면 반드시 의대 정도는 합격을 할 겁니다. 여기서 수학과학을 심화를 하게 되면 제가 연대 의대 정도는 합격을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 얘기하면 박수 한번 쳐주시는데요. 만족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빗 맞아도 연대 의대 정도는 합격할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린 내용은 서울권에 있는 의대 그리고 울산대학교 의대만 더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메이저 의대라고 하는 거에 의대 정원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까만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이제 저학년 학부모님들도 계시니까 조금 친절한 설명을 해보면은요. 수라고 되어 있는 건 수시겠죠. 그래서 수시 학생부 전형을 얘기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수시 논술 전형, 수시 면접 전형해서 수시 인원의 전체 TO를 밑에다 적어놨고요. 정시 정원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서울대 의대 이것만 놓고 보죠. 그러면 수시가 108명, 정시가 27명. 뭐 경희대 의대 이렇게 보더라도 수시가 77명 이런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죠. 뭐 전남대나 부산대 의대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은 서울대 의대 못 가도 연대 의대 정도는 가야 되니까요.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상반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방대학 의대는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역 우선 선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곧 있으면 2028학년도 정원이도 발표가 되겠지만 지역 의사 전형 들어보셨죠? 지역 의사 전형 이런 것들이 신설이 되면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의 학생들로부터 우선 선발하는 제도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방 대학은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메인이고요. 지금 서울권의 대학을 보게 되면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면접 전형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메이저 의대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수시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거를 보게 되면은요. 네, 다음 자료에서도 조금 이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려고 자료를 마찬가지로 했는데요. 지금 현재 대학 입시를 보게 되면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많아요. 정시 전형 생각보다 조금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거를 수도권 전형으로만 솔팅을 해서 이거를 얘기를 해보게 되면 혹시 다음 눌러 주실 수 있나요? 이게 리모컨이 작동이 잘 안 하네요. 네네. 네, 이게 서울권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만 보면 가장 주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이 가장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시 전형이 3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어머니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대학 입시에 대해서 조언을 들을 때 대개 한 4, 5년 전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로부터 조언을 듣게 되는데 대학 입시에 대해서 시차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들 의대 입시를 준비한다 그러면 뭐 지방대 의대 같은 거를 생각을 해서 정시 전형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가 메이저 의대를 지원한다 그러면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게 가장 적합한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특히나 지방대 의대를 가게 되면 요새 지방대 의대에 뭐 동남아나 이런 쪽에서 온 학생들이 지방대학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대부분들 반수라든가 재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학습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지방대 의대 같은 경우들도 대부분 재수를 해서 서울권으로 올라오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이성주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수시를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것처럼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수시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입시를 준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의학학 계열에 준비하는 핵심은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전공 선택 과정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느냐, 그리고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특히 2028학년도 입시에는 더욱더 그렇게 바뀌어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학 계열하고 의학 계열은 분리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융합형 인재상을 대학에서 뽑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공학 계열이라고 해서 물리 문제만 내는 것도 아니고요. 의학 계열이라고 해서 뭐 생물이나 이런 문제만 내는 것도 아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해결할 수 있도록 두 계열을 전부 다 준비해야 된다. 융합형 인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의 비교과 영역은 수학과학 선행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중등 과정에서 수학, 과학의 선행을 완벽하게 끝내놓지 않으면 입시의 기회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SNU 역량평가라는 거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그런 형태로 지금 바뀌어 있는 거는 이제 같은 부분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정시 모집 같은 경우들도 원래는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도 정시 모집에 발표를 했었다가 이번에 9월 달에 최종 발표할 때 없애버렸죠. 그래서 정시 같은 경우로는 지역균형 전형, 즉 학교에서 내신 추천 전형으로 해가지고 서울대를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졌어요. 이건 다 수시 전형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마찬가지로 2028학년도 입시 자체가 수시 전형 위주로 재편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주시면 좋겠죠. 수시 전형 형태로 재편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강사이다 보니까요. 어머니, 이렇게 부모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계시면 자꾸 뭐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MMI 면접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어요. 멀티플 미니 인터뷰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정시에서 수능 점수로 3배수를 선발했다고 하더라도 면접을 보게 돼 있는데 60분 면접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 6개나 5개 정도의 소면접실에 들어가서 자기의 학생부를 면접받기도 하고 재시문 면접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인적성 면접을 하기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거를 MMI 면접이라고 그럽니다. 원래 의대는 면접이 좀 강화가 돼 있어요. 어느 대학이든지 의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면접 전형들이 잘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는 어떤 맥락으로 설명을 드린 거냐면 유일하게 9월 달에 그 2028학년도 입시를 발표한 게 경희대 정도가 또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경희대도 마찬가지로 정시 전형에서 어떻게 전형을 나눴냐면 수능 일반 전형이라고 나눴는데 그게 70%겠죠. 그다음에 수능 일반 전형에 수능형이라고 나눈 게 30% 내외 이렇게 돼서 수능 100%로 선발하는 전형이 30%고요. 수능만으로 뽑지 않고 수능에다가 학생부를 집어넣어서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수능 일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정시 전형에서도 수능만으로 보는 전형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형이 바뀌게 되면 수능으로는 재수도 못하는 상황이 돼요. 어떤 얘기인 거냐면 학생들이 고1, 2, 3학년 학교 교과 과정을 진행하면서 학생부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로 재수도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같은 경우는 절대로 학폭에 연루돼서도 안 되고요. 네, 농담으로 준비해 온 건데 학폭에 연루가 돼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생부에서 진로 적성, 자기의 전공을 어떤 계열로 만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명심하고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화살표를 열심히 누르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네, 됐습니다.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연대 같은 경우들도 논술 전형 같은 경우들이 이제 연대 같은 경우도 논술 전형이 메인 전형인데 2028학년도 입시를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연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 전형에서 떨어진 아이들을 선발한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가 면접 위주다라고 하면은 연대 같은 경우는 논술이라든가 이런 시험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2027학년도 논술 전형이라는 거를 새로 좀 이제 발표를 했는데 보시면은 원래 이제 과학 논술을 없앴었다가 다시 이제 부활시켜서 과학의 통합적인 서술 논술 평가를 도입하겠다라고 돼 있는 거니까요. 앞에 맥락을 같이 해서 창의적 문제 결력 평가가 면접 형식으로 진행하는 거냐, 논술 형식으로 진행하는 거냐 이런 방식으로 변화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이제 경희대는 이제 서울권에 우리가 4년제 대학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될 것인가를 예측해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건데요. 딱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면은 서울권에 있는 4년제 대학의 수시 전형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를 해 놓은 거냐면 네. 이런 표현을 해 놓은 거죠. 면접형 같은 경우에 특징 같은 경우가 우리가 내신 성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면접의 기회를 부여했다라는 얘기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전공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수강 인원이 매우 작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성취도 평가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어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석차 등급이라고 하는 건 1, 2, 3, 4, 5등급 이렇게 매겨지는 건데 얘가 만약에 3등급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전공 선택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1등급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을 보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소신껏 자기의 전공 계열에 맞춰가지고 진로 선택을 해라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자기와 양자라고 하는 전공 선택 과목을 선택을 했는데 수강생이 1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등급으로 따지면 등급을 받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성취도가 나오면 1등급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형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들은 만들어놨냐면 전공 적합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들은 만들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티플 미니 인터뷰 얘기니까요. 멀티플 미니 인터뷰도 여러 내용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특히나 의대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 이거일 것 같아요. 이거 정도를 별표해 놓을 것 같아요. 인성과 적성평가 이런 것들이 지금도 들어가고 있어요. 인성과 적성평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동아리 활동하고 봉사활동에 의해서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학생부 서류에 반영이 안 되는 내용이죠. 봉사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대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예전에 저희가 자소서 쓰고 이랬을 때처럼 봉사활동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에서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은 동아리 활동이 있기 때문에 요거 위주로 해서 자기의 인적성, 인성평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방대 의대 같은 경우도 이제 국립대 의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면접 전형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제시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보면 학업 역량 평가를 하겠다, 전공 적합성 평가를 하겠다.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학생부의 스토리들을 얘기해요. 어떤 선택 과목하고 어떤 세특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평가가 된다. 당연히 인성, 적성 평가가 같이 들어가 있는 형식이니까요. 의대를 준비한다 그러면 독서 활동과 봉사 활동까지 좀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였었냐면 입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이죠. 완전히 바뀌어서 창의적 문제 결력 평가라는 걸로 바뀌어 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대 아까 말씀해 준 것처럼 SNU 역량 평가의 예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생명과학 선생님이니까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이런 문제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읽어보셨죠? 빙하가 녹아가지고 새로운 미생물이나 바이러스가 노출이 됐을 때 어떻게 영향을 받겠는가 하는 기조의 얘기들이에요. 이런 거를 오픈 이슈드 프로블럼이라고 하죠.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과학적 역량, 학업적 역량을 발휘해서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런 기조로 바뀌어 있다. 의대 면접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문제들을 보면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시문이 나오고요. 제시문에 소문항들이 나와 있는데 이 소문항들은 물리나 화학이나 혹은 뭐 생명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지식을 물을 수 있는 문제로 되어 있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 문제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물리, 화학, 생물 혹은 지구과학, 천문 이런 영역들까지 다 준비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표면상으로 보게 되면 통합과학이라는 교과로 합해져서 정말 과학을 심화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해 보면 수시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다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뭘 보여드리고 있는 거냐면요. 우리나라의 고등 영재교육 과정의 로드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설정하고 있는 거냐면 영재교육이니까요. 영재학교에 입학했다라고 보죠. 고1, 고2 때. 그러면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어떤 과정들이 있냐면 AP 과정을 진행하게 돼 있어요. AP가 뭔 줄 아시죠? 역시 텀블러 다시 한번 드릴까요? AP의 풀네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텀블러를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PT는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해서 고등학교 과정 자체를 시험을 봐서 패스할 수 있는 제도. AP는 대학의 교양 과정을 선이수해서 통과할 수 있는 제도를 얘기하거든요. 영재학교에 합격하면 다 AP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과고, 영재학교, 자사고.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 1학년 때부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중2, 3 때 뭐가 완성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적어도 물투, 화투 정도는 끝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수학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런 로드맵으로 돼 있고요. AP 과정을 진행했다. 그러면 적어도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이런 데에서는 AP를 인정을 받아요. 그럼 카이스트를 2년 만에 졸업한 케이스도 있어요. 이렇게 AP를 수강을 했으면 목적하는 바는 30대 이전에 박사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33세가 넘어가면은 오리지널 페이퍼를 만들 수 있는 창의력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제가 뇌과학도 하거든요. 믿어주세요. 그래서 30세 이전에 박사학위를 만들어서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는 게 우리나라의 노벨상을 만드는 길이다라는 목표로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영재학교, 과고,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는데 중학교 2, 3학년 때는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거는 자명하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학년 학부모님들께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과연 이렇게 CNC 영재 입시센터에 보내게 되면 애들이 무슨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수학하고 과학을 속진선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속진학습을 하는 것 자체가 영재교육이냐? 애들에 대해서 가혹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가혹행위일까요? 속진심화가?
영재 교육에서 수학과학에 속진심하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가장 심한 데를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각 성별로도 영재 그 자원을 선발을 해요. 성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크죠. 인구도 많고. 여기에서 뽑혀서 나오는 학생들인데 8년 과정을 4년으로 단축시켜서 진행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중국의 영재교육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이스라엘의 모델을 도입한 게 영재원 개념이에요. 영재원. 영재원들 아시죠? 초등학교 때 진행하는. 이게 이스라엘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모델을 모방해서 만든 게 과학고 모델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다음에 미국의 모델을 모방해서 만든 게 지금의 영재학교 모델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어린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놓고 10 to 10,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붙잡아 놓으면 부모로서 죄책감을 느낀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속진심하는 영재 프로그램이에요. 영재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지지 마시고 CNC 영재 입시센터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얘가 학습 능력이 없거나 영재일 수 없는 애들은 이 생활을 못 버티고 뛰어나가게 돼 있어요. 엄마 가출할래요? 이런 얘기를 하든지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렇지 않고 학원에 남아있다. 그러면 걔는 영재인 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진선행 과정은 영재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어디보다는 좀 인간적이다. 중국보다는 좀 더 인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기조가 뭐죠? CNC 영재 입시센터에 보내주시면 일반고를 진학시켜서 의대에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디는 기본으로 간다? 연대 의대 정도는 기본으로 합격할 수 있다라고 지금 기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입시 자체가 다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서울대 SNU 역량평가부터 시작해서 영재학교 입시부터 시작해서 자사고 입시가 됐던 과고 입시가 됐던 학교 내신까지 창의적 문제결력 검사로 바뀌는 거예요. 문제의 형식 자체가. 그러면 예전에 영재원을 선발할 때는 최대 가능성의 원칙에 의해서 얘가 영재일 것 같다라는 애들을 모두 선발해 주려고 교육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고 영재학교의 창의적 문제결력 평가 혹은 저희가 수시에서 진행하는 창의적 문제결력 평가는 다른 점이 있다면 학습 기반의 창의력을 얘기해요. 학습 기반의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이나 수학이나 학습적인 지식하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논리적인 설명, 그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제가 눈치가 보여서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네, 한 가지 사례만 들어볼까요? 영재학교 입시 문제나 아니면 창의력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좀 뜬금없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가축연구소가 대관령에 생겼대요. 왜냐하면 대관령에는 모기가 없기 때문에 대관령에 생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가축연구소가 왜 대관령에 생겼는가? 대관령에는 왜 모기가 없는가? 이렇게가 문제가 나왔어요. 학생들이 뭐라고 답을 썼는 줄 아세요? 우리 집은 24층인데 우리 집에도 모기가 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타고 올라왔을 텐데 대관령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이게 창의력이 좋은 걸까요? 아니겠죠. 이걸로 밀어서 보게 되면 학습 기반의 창의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관령이 한 900m, 1000m 정도 돼요. 그러면 지구과학 시간에 다 배우죠. 100m 상승 고도가 올라갈 때마다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방출이 되어서 온도가 차가워지죠. 10도씩. 그리고 곤충은 변온동물이에요. 곤충이니까. 그러면 지상보다 평균적으로 10도가 낮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0도가 낮으면 활동을 못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를 창의적 문제결력, 학습 기반의 창의력이라고 얘기하고 엘리베이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 학습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화 속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좀 옛날 얘기들을 써놨는데요. 우리가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이렇게 계산하기 쉽도록 적어놨어요. 그러면 7, 8, 9 정도 되면 중등 수학 정도가 되겠죠. 중등 수학이 선행이 됐으면 물리원, 화원 정도를 진행할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지금 예비 중1인데 중등 수학이 안 끝났다 그러면 지금 좌절하지 마시고 CNC 영재 입시센터에 빨리 보내주시면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돼가지고 오시면 늦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시작을 해서 속진선행을 해야지만이 영재학교 입학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고를 진학을 해서도 다는 세특이나 학생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어떤 맥락에서 말씀드리냐면
중등에서 수학과학에 속진 심화를 해야지만 일반고에 진학해서 세트, 학생부를 좀 만들 수 있다라는 기조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온 거거든요. 자, 얼른 사진 찍으시고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수시 준비를 끝내지 않으면 대학 입시는 물 건너간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 3, 4, 5월 달에는 수능 모의고사들을 보고요. 대수능 모의고사. 이때 재수생들이랑 같이 수능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등급이 쭉쭉 떨어져요. 그러면 고3 때에는 수능 준비밖에 못해요, 원래. 그러면 그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수시 준비가 끝나야 되는데 수리 논술을 하던 면접 준비를 하던 과학 준비를 하든지 간에 수학, 과학이 선행이 안 돼 있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스토리다. 목동은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토리 자체를. 이게 어디랑 똑같은 거냐면요. 과거나 자사고 커리큘럼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그러면 지금 이거는 과거에서 진행하고 있는 올해 커리큘럼이에요. 2025년. 그러면 과학 집중 이수 과정으로 1학년 1학기 때 통합과학을 끝내고요. 1학년 2학기 때 전공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명과학, 예를 들면 물리학, 화학을 진행하지 않고 세포와 물질대사 이렇게 넘어가고 고급 생명과학 이렇게 2학년 1학기 때 진행하는데요. 과거에서 예전에는 고급 물리를 선택하느냐, 고급 생명을 선택하느냐, 고급 화학을 선택하느냐가 선택 과목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필수 과정으로 바뀌었어요. 즉 과거 애들은 고급 물리, 고급 화학, 고급 생물을 필수로 다 해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죠? 2028학년도 입시에 대비해서 준비를 발빠르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리, 화학, 생물을 다 고급 과정까지 끝내서 아까 얘기했던 창의적 문제결력 평가 혹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 그다음에 의대의 면접 전형 이런 것들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형태가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종과고 같은 경우는 아까는 이제 한성과고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 세종과고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교과를 진행하고 전공 선택 과목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구조로도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구조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고2까지 뭘 끝낸다고요? 수시 대비를 끝내는 커리큘럼으로 돼 있다. 용인외고, 하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민사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핵심을 얘기해야 되는데 내려갈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반고 최상위권으로 진학해서 학생부를 준비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진로 활동이에요. 진로 활동의 첫 번째는 자기가 어떤 선택 과목을 했느냐. 서울대 의대에서 이번에 발표해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의과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전공 교과인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을 포함해서 3과목 이상을 꼭 수강해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열에 따라서 선 이수해야 되는 전공 과목을 명시해 줬어요. 특히나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아래 모집 단원에서 일반 선택 과목을 우선 이수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의대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 과목이 생명과학이겠죠. 생명과학을 선택하고 요거를 하는 걸 기본으로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나서 저 같으면 전자기와 양자 이런 거, 화학 반응 이런 거를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쪽에서 재료로 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MRI가 됐든 CT가 됐든 우리 의료 장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물리적 요소를 이해를 더 잘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지 자기 진로 적성에 맞춰서 세특을 잘 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에서는 지필고사는 시험 보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교과 성취도에서 수행평가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 수행평가를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뭐 퀄리티 있게 해온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여기 마찬가지로 관악구에 있는 모 학교에서 설마 여기 이 선생님이 살고 계신 거 아니시겠죠? 그러면 이게 처리라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관악구에 있는 모 학교에서 통합과학 교과에서 뭐 해오라고 그랬냐면 DNA에서 RNA 단백질 만들어지는 유전 정보의 전환 이거 가지고 해오라고 그랬어요. 통합과학 하고 있는 애들이 지금 생투 일반 생물학에 해당하는 주제들로 고급스럽게 해올 수는 없겠죠. 수행평가도. 수행평가도 잘 해오려면 수학과학 심화가 돼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비교과는 자율자치 프로그램, 세부 특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저희 남상돈 센터장님께 의뢰를 하시면 자세히 컨설팅을 해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과 같은 경우는 교과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자율활동, 즉 과학 심포지엄이 됐던, 그 다음에 세특 프로그램이 됐던, 아니면은 뭐 이런 수행평가가 됐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애들이 그런 진로 적성을 만들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지금은 2028학년도 입시에. 특히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생명과학 쪽으로만 다 쓰면 안 돼요. 생명과학 말고 뭐를 써야 된다고요? 물리나 화학이나 수학 얘기를 같이 써야 돼요. 융합형 인재상을 뽑으려고 하는 게 요새 의대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균형감을 맞춰서 써야 된다. 이런 거죠. 체육이나 음악 같은 경우도 저 같으면 쓰라고 그러면 뭘 쓰겠냐면 물리 얘기를 쓰겠어요. 물리. 이런 거에서. 그리고 수학이나 영어도 마찬가지로 세특이나 수행평가를 해오라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 이런 식인 거죠. 수학 교과에 관련돼 가지고 너 진로 적성에 맞춰 가지고 뭘 써와라. 제가 컨설팅 해주는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얘한테 야 1학년 때 수학 교과 뭐 배우니? 삼각함수 배우니? 그랬더니 선생님 1차 함수밖에 안 배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1차 함수로 만들 수 있는 걸 열심히 고민해봐 가지고 우리가 머신러닝, 기계학습에서 사용하는 1차 함수의 판별함수 이런 걸로 그럼 보고서를 만들어봐라 해가지고 아이가 징징거린 거죠.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러면서 선생님 딴 거 할게요. 그래서 챗GPT 돌려서 해라. 그래서 결과물이 만들어진 방식이에요. 의대 준비를 하려면 이 정도는 성의를 가져야 되겠죠. 학생부 자체를. 그래서 어디에 보내시라고요? CNC 내 영재센터에 보내주시면 충분히 일반고를 진학시켜서 제가 영재학교 입학하고 가려는 애들을 일반고로 좌절시켜서 의대를 보내는 거의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재학교를 합격하든 떨어지든 간에 연대 의대 정도까지는 합격시켜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이제 고학년들, 중3들이 있을까 봐 당장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가지고 통합과학을 심화 선행을 해야지만 나머지 수시가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딱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수능을 준비하는 통합과학하고 학생부를 준비하는 통합과학은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뭐를 배우죠? 내신으로? 통합과학을 배우죠.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통합과학 안 하시겠어요? 수능 과목인데요. 통합과학 하겠죠. 고3 때는요? 수능 과목이니까 통합과학 하겠죠. 그러면 고1, 2, 3학년 통합과학만 하는 애들이 생길 거예요. 대학은 다 간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정시를 가더라도 학생부에 내용이 필요해요. 학생부의 교과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부를 준비하는 통합과학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수능 문제를 예시로 내준 거지만 우리가 교육, 교사지도 학습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통합과학의 질병의 진단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원 항체 검사, 그다음에 PCR 검사 이런 것들의 원리들이 통합과학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정도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수행평가가 됐던 세특이라도 적으려면 조금 더 속진선행이 된 학습이 필요해요. 그게 학생부를 위한 통합과학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로 적합성을 만들기 위한 통합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하나의 소재, 예를 들면 통합과학에 처음에 보면 우주의 탄생, 원소의 탄생, 생명의 탄생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실제로 다른 행성 탐사를 통해서 사람이 살만한 행성이 있겠는가 이런 거를 찾을 때에도 물리화학, 생명과학, 수학 여러 영역의 내용들을 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지 조금 더 매력적인 학생부가 되겠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한번 사진 한번 찍으셔야죠. 네, 수학은 어디를 보내시면 된다고요? 뭐 KMO 막 떨어지고 그래도 돼요. KMO의 정수대수 기하 조합의 형태로 나눠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심화로서 의미가 있죠.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려면 교과 수학을 다 끝내면 돼요. 그럼 뭐 방정식부터 미적분,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확률 통계 이런 것들을 다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 여러 영역을 나눠 놓는 걸로 보면은 이런 얘기겠죠. 제가 과학 설명하러 와서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믿어주시면 되고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화학도 심화를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견인이 되는 게 영재학교 입시겠죠. 그러니까 영재학교 입시를 꼭 해라라는 것보다도 영재학교 입시의 가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면 꼭 그게 아니더라도 영재학교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사고나 일반고 최상위 의대로 가서 수학과학에 선행이 돼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저는 요걸 강조한 게 아니라 요거를 위해서라도 수학과학의 선행은 중학교 때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구체적인 설명을 다음 연사에게
네, 넘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재고 CNC 영재 화학을 담당하는 권영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좋은 연사 두 분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너무 길면 어머니들 저희 학원 프로그램 설명하시기 전에 집에 가신다. 그러니까 짧게 해달라. 근데 너무 말들을 빨리 하셔서 죄송스럽고 어머니들에게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시간 안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설명하고 빠르게 진행했던 것들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거기 보면은 그 안내물에 저희 전화번호가 있을 거예요. 전화 주시면 뭐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던 안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잡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재고 과고 입시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과학고, 영재고, 자사고 가면 뭐가 좋나요? 그냥 일반고 가서 전교 1등 하면은 서울대 가고 의대 가는데 좋은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봤는데 과고 가서 못해가지고 못한 친구들 보면 그거보다는 차라리 일반고 간 게 더 좋지 않나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몇 개 찾아봤습니다. 우선은 25학년도에 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진학대를 대충적으로 봤더니 영재학교가 탑이네요. 그리고 과고가 적게 나와 있는데 이 과고가 적게 나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고는 과기원에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2학년 끝나고 났을 때 과기원에 많이 가다 보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진학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는 것뿐이지만 실질적인 인원은 많은 거죠. 저것도. 뽑은 인원에 대비해서. 그래서 몇 개 연도를 3개년을 봤어요. 3개년을 봤더니 영재학교를 보고 났더니 86.7%래요. 86.7%의 학생들이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울산 가기원까지 86.7%의 학생들이 가요. 엄청난 숫자 아닌가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 거 한번 봐볼게요. 과고입니다. 과고는 영재고랑 좀 다르게 확실히 과기원이 많아요. 한국과기원, 울산과기원, 광주과기원에서 72.3%가 보통 이 학교들을 갑니다. 여기서는 전국 단위 과고이기 때문에 그 지방대들도 있습니다. 외고나 국제고거든요. 외고나 국제고를 봤더니 외고나 국제고도 50% 정도 차지하죠. 그렇죠? 이게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사고도 36%가 좋은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자사고, 국제고, 외고, 뭐 이쪽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영재고, 과고 쪽이 상대적으로 가기에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거 아닌가라는 이과 성향의 아이들한테는 확실히 좋은 학교라는 거를 어머니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왜 특목고, 영재고, 과고, 자사고가 그냥 일반 고등학교보다 더 좋게 갈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그 원인이 있더라고요. 보면 이게 영재학교 생기부입니다. 영재학교 생기부들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가 여기 보면은 평점 보이시나요? 일반고 생기부에 평점이 있을까요? 없죠. 등급이 있겠죠. 점수가 있고 등급이 있을 텐데 영재학교는 평점이 있어요. 이거 보면은 그 학교에 뭐 블랭크를 한다고 학교 네이밍을 없앤다고 해서 모를까요? 영재학교를? 영재학교의 창의연구 활동입니다. 활동에 보면 특기사항 있고 연구 내용 있고 수행기간 있고 학점이 있는데 이 생기부를 보고 얘가 영재학교인지 모를까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기존에도 이랬어요. 기존에도 이러다 보니까 뽑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보면은 연구 발표 실적이 있어요. 일반 고등학교의 생기부에 연구 발표 실적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영재학교만의 문제일까요? 상상고에 보면 상상고 3학년에 보면은 상상하지 못하는 수학 과목들이 있어요. 일반고에서 하지 않는 수학 과목. 상상고인지 딱 아는 거죠. 그게 차이인 거예요. 예전에는 일반고 아이들이
이과 전형으로 가기에 편했다면 이제 교과 전형도 영재고, 과고, 자사고의 유리한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에서 많이 들으셨죠? 쉽게 얘기해서 보면 이게 정량평가만 있는 게 아니라 정성평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생기부 내용만 보더라도 이 아이가 어느 학교 출신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영재학교 출신인지, 과학고 출신인지, 상산고 출신인지, 하나고 출신인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게 이제 점점 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특목고 쪽에 메리트가 더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역량평가는 앞에서 많이 설명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왜 영재학교 과학고를 그러면 가면 뭐가 더 좋냐라고 했을 때 쉽게 아까 설명했을 때 이제 20 빠르면 24살에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4살이에요. 만 24살. 만 24살에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면 과학 영재 선발 제도를 운행하는 학교 확대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한과영부터 시작했는데 모든 나머지 영재 학교들이 다 이제 과거처럼 조기 진학이 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쉽진 않죠. 하지만 이 커리대로 쭉 따라갔으면 그 아이는 만 24살에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아이가 나올 수 있답니다. 아까 30대에 박사학위를 받아야 우리나라의 노벨상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24살에 받을 수 있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과 성향의 아이들이 더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설 첨단학과를 봐보세요. 성균관대, 배터리공학과, 성광대, AI 기반 자유전공학부,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기억에 났던 것 중에 하나가 한 10몇 년 전에 고대 사이버 국방학과라는 처음 났을 때, 그 사이버 국방학과 처음 났을 때 제가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랬거든요. 경기영재 출신이었는데 와서 너 어디 갔니? 그랬더니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학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가 좋은지 몰랐어요. 그 과가 좋은지 모르고 고대? 야씨 가서 공부 안 했네 너. 그랬더니 걔가 저를 한심한다든지 쳐다보더라고요. 선생님 20명 정원에 20명이 다 영재학교 출신입니다. 뭐가 좋은데? 그랬더니 학비야 다 당연히 줄 테고 뭐가 좋은데? 그랬더니 그 당시 돈으로 한 달에 80만 원씩의 품위 유지비가 나온답니다. 와우. 10몇 년 전이었습니다. 지금 얼마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너무 부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지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럴 때 가기 위해서라도 영재고, 과고, 자서고 쪽에서도 이과 계열의 수업을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갔을 때의 과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의 과학 시수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영재학교를 봤더니 과학 시수, 수학 시수, 이거 수학을 깔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과학 시수가 34.2%나 되더라고요. 퍼센트로 따졌을 때. 실질적으로 영재학교 갔을 때 듣는 수업의 학점 실수가 30% 이상이 과학에 할당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과학고도 37.9%가 과학에 실수가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외고입니다. 외고는 역시 과학은 실수가 별로 없네요. 그렇죠? 7.7%가 돼 있고 보통은 보면은 역시 영어랑 다른 과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국제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일반고를 봤더니요. 일반고에서 과학의 실수가 21%예요. 어머님들이 흔히 얘기하는 국어, 영어, 수학보다도 과학 실수가 더 많습니다. 근데 과학에 대한 것들을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는 것 같아서 과학도 많이 관심 가져주십사 하고 갖다 붙여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프리올림이라고 했습니다. 프리올림이라고 하니까 올림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시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중등심화입니다. 중등심화.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 중등심화 다른 학원에서 했는데요. 중학교 과정 다 거쳤는데요. 꼭 또 들어야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중등심화를 어떻게 했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많이 얘기하셨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 중학교 내신 과학을 듣는 학원에서 들었을 때 그 내신 수업에서 선생님은 아마 포커스를 내신 수업에 포커스를 맞추셨을 거예요. 내신 수업에 포커스를 맞춘 것과 입시에 포커스를 맞춘 것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영재나 과거 쪽을 수업을 하신 분들은 과학 수업을 하다가 한 페이지에서 하루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왜냐고요? 거기에서 영재고, 과고, 자사고, 입시에서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열광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한 문구에서 보면 아신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의 과학에서는 오답이 있습니다. 오류가 있고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를 중학교 때 배우고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게 중3 때 배웁니다. 근데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질량비거든요. 근데 학교 교과서에 보면 부피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왜 부피비가 나와 있을까라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답이 들어오지 않아요. 분명히 법칙이니까 질량비에 대해서 써 있어야 되는데 책에는 부피비가 써 있거든요. 그럼 그 부피비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제가 몇 명의 아이들한테 시켜봤습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하라고.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근데 좋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답변해 주시는 선생님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답변 안 하시고 넘어가십니다. 근데 그게 아이가 그 다음에까지 멘트를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 이유는 추천서 때문에 그럽니다. 추천서 때문에. 보통 모군이나 목동이나 뭐 이런데 여기 목동 지역의 많은 학교 애들 보면 영재고나 과거 추천서 부탁하는 한 명에 많이 쓰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30-40명을 쓰시겠죠. 그럼 30-40명의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막 200자, 300자 이상의 글들을 다 쓰실까요? 잘 써주실까요? 그렇게 믿고 싶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입학 담당관 선생님들을 보면 입학 담당관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00명의 선생님 중에 30명의 선생님들이 판단 보류를 하신답니다. 판단 보류요. 매우 훌륭하다, 보통이다, 미흡이다, 매우 미흡이다. 이거 말고 판단 보류의 30%의 선생님들이 아이 추천서에다가 판단 보류에 체크를 하신답니다. 모르겠다 해. 그러면 선생님이 알게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아이야, 나는 이런 학생입니다, 선생님 하고 내가 궁금한 건 이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거리를 드려야 됩니다. 선생님 추천서 쓸 거리를. 그걸 언제 만든다고요? 저 프리올림 할 때 저희 학원에서 합니다. 프리올림 할 때 수업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이거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해봐. 이렇게 질문해봐. 라는 것들을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등 심화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올림 실전이라 그랬는데 쉽게 얘기해서 저게 원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원, 화학원의 원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림 심화 과정이라는 것은 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학 2, 물리 2. 그 다음에 영재학부, 과학고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올림피아드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 올림피아드 준비하는 게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화학 같은 경우는 영재랑 동떨어져 있는 건데 굳이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가서를 위해서, 영재학교 가서, 과학고 가서, 자사고 가서를 위해서 우리 아이가 풍성하게 뭔가 알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봤습니다. 이거 한과형 기출문제인데요. 이 한과형 기출문제에서 이게 매년 뻔히 나오는 거거든요. 잊을만 하면 나오는 건데 암모니아 분수입니다. 암모니아 분수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일반 학원에 다녔을 때 이 문제를 접근해 봤는지. 이 암모니아 분수가요, 어머님, 한 영재학교가 2003년부터 시작했다면 한 10번 이상은 나왔을 거거든요. 근데 그 10번 이상에 나온 거를 일반 그 내신 선생님들이 알고 계실까요?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떻게 답변했는지, 애들이 보통 어떻게 답변하는지 라는 것을 볼 수 있는지가 전 의문입니다. 그런 것 준비하는 게 아무래도 영재고 담당하는 선생님들, 과고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세종과학고등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공동 출제 문제였습니다. 보통 보면은 물리랑 화학이랑 섞여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 단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물질의 특성, 아마 이번 중학교 내신인 중학교 2학년 내신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을 겁니다. 물질의 특성 자체가. 근데 이것도 그러면 중학교 과정을 충실하게 수행한 아이면 답변을 할 수 있냐? 그렇죠. 답변할 수 있어야지 정상인데 많은 아이들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답만 내봤으니까. 내신 객관식의 답, 객관식의 단답형 이런 것들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형식에 대한 것들을 다 서술형을 답변을 못합니다. 그런 거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영재 심화과학관의 수업 컬입니다.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아까쯤에 이거를 어떤 어머니가 보시고 저한테 바로 전화가 오셨습니다. 마음에 아이한테 부담이 가시는 거죠. 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정도를 해야지 영재학교 가고요. 이 정도를 해야지 일반고를 가서라도 앞에서 주도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엉덩이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보면은요. 저희가 보통 테스트나 클리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필수 특강이라서 특강을 진행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방학 동안에 뒤집기 한 판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학 동안에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 아이로 뒤집기 한 판에 이르겠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영재 특목과학반이라고 해서 과거나 자사고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중2 학부모님이신데 아직 영재 쪽이나 과거 쪽이나 특목 쪽에 해보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수업 꼭 보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말 단과입니다. 주말 단과는 프로그램이 보통 이번 과정에서는 중등심화하고 그 다음에 화학원, 물리원 과정, 원과정의 수업을 개설을 했습니다. 투과정은 저희가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 투과정은 오픈을 못했고요. 그래서 중등심화부터 시작해서 중등심화는 보통 8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8주 동안 그러니까 2개월이겠죠. 2개월 동안 수업을 듣고 나면 원과정을 듣게 되고요. 원과정은 보통 12주 정도, 짧게는 12주, 길게는 14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을 쌍둥이 수업으로 해놨습니다. 토요일 날과 일요일 날 동시에 수강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보면 프리무롤에서 토요일 10시에 있죠. 프리무롤에서 일요일 10시에 똑같은 수업이 있습니다. 토요일 빠지는 경우 일요일 날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쌍둥이 수업을 깔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요일과 일요일에 쌍둥이 수업이 있습니다. 혹시나 토요일 빠진 친구가 일요일에 올 수 있게끔, 일요일 빠진 친구가 토요일에 올 수 있게끔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물리 실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원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와 화학을 하루에 와서 다 들을 수 있게끔 수업을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수업의 클리닉 장점을 보면요. 이게 시험지 양식이거든요. 시험지 양식을 봤을 때 문제가 있고 문제에 QR을 받아놨습니다. 시험 보고 나서 틀리고 나면 저거 문제 해설을 해주는 시간이 해주면 좋죠.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러면 진도를 못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 문제마다 QR을 박아놔서요. 그 QR 보고 해설 영상을 볼 수 있게끔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테스트 역시 똑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적표입니다. 성적표 양식인데 점수 있고요. 점수와 그다음에 누적 석차, 그다음에 문항별 분석표 있는데 문항별 분석표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평균 보고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 다 맞는 거에 틀렸냐 안 틀렸냐. 이 문제가 우리 아이가 틀렸는데 다른 아이들도 많이 틀리는 문제냐. 이렇게 분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같은 경우는 과제거든요. 과제를 우리 아이가 잘했냐 못했냐. 근데 솔직히 이거 보시기 전에 만약에 숙제를 안 하면 전화가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중에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숙제를 그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 한 수요일쯤에 아이들한테 카톡으로 해서 보내게 해요. 그리고 제가 일일이 봅니다. 물론 대충 한 녀석도 있고 꼼꼼하게 잘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 숙제를 수요일 날 검사를 하고 안 했으면 목요일 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드님이 숙제를 안 내셨습니다. 따님이 숙제를 안 보내셨습니다. 뭐 이런. 그래서 이거는 혹시나 싶어서 또 나중에 한번 보시기 위해 편하라고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얘가 기존에 안 하다가 요번 학기부터 아이들한테 하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영재고나 과거 기출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답변을 쓰라 그랬어요. 그냥 잘 쓴 친구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문제에 대해서 첨삭을 해주고요. 그 첨삭 영상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라보는 거죠. 너는 뭘 빼먹었다. 어떤 키워드를 빼먹었다. 이게 영재고나 과거 문제가 중등 심화 문제거든요. 근데 중등 심화 문제인데 알지만 아이들은 꼭 써야 되는 단어를 안 써요.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를 안 써요. 꼭 들어가야 되는 생각의 흐름을 못 쓰는 거죠.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요. 이게 아까 처음에 저희가 융합형 과학 인재를 키워야 한다 그랬는데 아이들은 생각보다 글 쓰는 연습이 잘 안 돼 있어요. 제가 늘 항상 아이들한테 하는 말 중에 옆에다가 국어학원 차리면 잘 될 것 같다. 한글이 딸린다. 요즘에 엊그제 제가 어떤 아이한테 분별 깔때기 뭐 이런 거 했거든요. 왜냐 했더니 한글에 틀려서요. 분별 대기라고 읽을 텐데 쓸 때는 떼기라고 써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진짜 대기라고 씁니다. 떼기라고 안 쓰고. 그래서 그 연습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조리 있게 자기의 생각을 쓰고 꼭 들어가야 될 용어들을 썼는지 여기 키워드인가 학교에서도 서울영재학교 기출문제였거든요. 흰색 연기라고 주어졌는데 흰색 연기가 왜 주어졌는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보고 쓰는 거. 저거 왜 안 생각했니? 저거는 왜 주었었을까? 그림에 그냥 그려진 걸까? 아닐걸? 이런 첨삭을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마쳤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질문을 받아드릴 건데요. 저뿐만 아니라 물리 선생님 또 생명 선생님 질문 받아주실 거고 또 혹시나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거기 있는 전화번호 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전화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전화 드리면 궁금하셨던 것들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 수학 각 페이지 맨 앞장에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제가 그리고 오늘 참가하신 어머님들 대상으로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신청 2가지 루트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십시오. 네. 학년별로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동기 어머님이시죠? 네. 일단은 예비 중3이 되는 친구들은 주 6일이 수업입니다. 그래서 월, 수, 금, 화학, 화목일, 수학, 템투템. 예비 중3은 아무래도 입시를 좀 몰입해야 되니까 주 6일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 예비 중3이 아닌 예비 중1, 2 친구들은 이제 경시를 월, 수, 금, 수학 경시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물화 올림을 이렇게 해서 주 5일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빨리 추첨이나 할까요?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예. 그러면 그 프로그램 표에서 보면 수리 무롤 과정을 끝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그 공통과학 과정을 안 하고 물원 사원으로 바로 가도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공통과학이 어머님 쉽게 얘기해서 영재고나 과학고 커리를 따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을 먼저 배우지 않고요. 그다음에 물화생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영재고나 과학고를 못 갔을 때 그때 통합과학을 하는 보통 그런 커리를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는 데는 아무 그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중등심화를 저희 학원에서 맞추신 아이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등심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 과정을 들어가시냐고요? 풀이요? 풀이 같은 경우는 어머니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해서
아주 쉬운 것부터 아주 어려운 것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선생님의 시선으로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이쁘게 메이크업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추천드리는 코스가 이제 수학 기준으로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경시는 고1 과정까지는 좀 한 친구들, 그 친구들을 이제 경시를 하게 하고, 과학 같은 경우에도 중등 수학까지는 다 끝난 친구들이 그래도 이제 풀이 물올, 풀이 화올. 근데 중등 과정을 수학을 하고 있는데 과학도 이렇게 한다. 그럼 조금 친구가 헤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최소 미니멈 중등 수학은 끝나야지 되고 경시를 들어가려면 고1 과정은 끝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과정보다는 더 밑에 거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왜 브릿지 과정을 넣지 않았냐면 프리 과정에서 원 과정 들어갈 수 있는 준비까지를 다 시키겠다. 굳이 학원의 수업료를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브릿지 과정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 과정이 들어가기 전에 중등 심화 과정을 하면서 탄탄하게 연습시켜서 보내겠다. 괜히 그 브릿지 과정이라는 걸 만들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수학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체 모의고사도 진행하고요. 저희가 대치에 있는 학원 그리고 이제 부산이랑 창원에 있는 학원 하고 같이 전국 모의고사도 진행합니다. 근데 전국 모의고사는 KMO 기준으로는 내년 3월부터 진행하고요. 그다음 영재학교도 전국 모의고사는 내년 3월부터 진행하고 그 전까지는 자체로만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어머니. 혹시 프리모럴 과정은 3월 달에는 추가 개강 계획 있으실까요? 추가 개강. 제가 말씀드릴게요. 프리마울이요? 네. 무롤이요. 프리모롤이. 프리 우로는 3월이요? 네.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과정은요, 어머니. 당분간은 프리 1월 이후로는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러면 지금 아이가 화원을 다른 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예, 그게 2월에 끝이 나거든요. 예. 그걸 같이 들으면 아이한테 너무 헤비할까요? 어머니 보통은 물하는데 같이 듣는 걸 아이가 몇 학년일까요? 예비 중1이요. 예비 중1이요. 크게 무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머니. 그다음에 중등 심하잖아요, 어머니. 그렇게 크게 아이한테 버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른 과목이라. 중등 과정을 한번 끝을 냈는데 이거를 듣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러면 물리를? 중등 과정을 어떤 선생님한테 어떻게 밟고 갔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신 학원에서 내신만 가르치던 선생님한테 밟고 갔냐, 아니면은 영재고나 과학고를 대비하는 선생님한테 중등 과정을 밟고 갔냐, 이거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학원이 아닌 친구인데 중등 과정 없이 원 과정으로 바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거쳐봤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어머니. 근데 보통은 중등 과정 같은 경우는 테스트 없이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쉽게 가르치겠다라는 생각으로 받는 건데, 원 과정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친구가 중등 심화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는 반드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물리대회의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급이면은 프리무로를 넘기고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중등 심화 과정이 완료가 돼 있고요. 그 입학 테스트 통해서 검증이 되면 바로 원 과정으로 진행 가능. 입학 테스트 무조건 네.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원 과정 테스트,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 진행하면서 매주마다 테스트를 보게 되거든요. 그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가 성취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바로 원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테스트가 어느 정도 결과가 안 나오면 중간중간에 보충도 하게 될 테고, 어머니한테 재테스트 본다고 안내가
가게 되겠죠. 근데 그런 과정이 많다 싶으면은 아무래도 재수강을 다시 원하게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아이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잘한다 그러면 원과정으로 바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재수강을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많다면 만들어야죠. 저희가 만들었던 아이가 뭐 혹시나 뭐 메이크업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아이를 버리고 가는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네. 예. 권장사항으로 다 듣기를 요청드리는 거고요. 내년 5월에 KMU를 조금 의미 있게 보려면은 겨울방학 특강까지 다 해주시면 좋고 사실 자습까지 보내주시면 제일 좋죠. 심화반은 KMO 1차가 장력급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그 친구들은 좀 그룹이 정해져 있고 실전반에서 이제 레벨링이 좀 진행되고 실전반에서 또 우수한 성적을 한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심화반으로 승강하게 됩니다. 입문 과정은 지금 1월에 오픈하는 입문반은 아무래도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5월에 KM을 보기엔. 그래서 특강까지 병행해서 입문을 조금 더 빠르게 가져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속도를 11월 친구들하고 최대한 맞춰서 한 3월쯤에는 경쟁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입문을 1월에 시작하는 친구들은 특강을 꼭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담았습니다. 내신은 저희가 지금 통상 2주 딜레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따로 KMO가 끝나고 해줍니다. KMO가 5월에 보고 나면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름방학까지 보통은 대수원을 해줘요. 공수원까지 끝낸 친구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여름방학 끝나면 다시 경시 올인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근데 그 프로그램은 말씀드린 것처럼 5월 KMO 끝나고 여름방학 저희는 이때까지만 하고 평상시에는 하진 않아요. 참고로 추가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진도를 1회, 3회 중에 1회는 진도, 2회는 경시 준비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5월에 말씀 주신 대로 진행이 될 그렇습니다. 그 기간만 좀 선행을 해주고 나머지 기간은 경시 올인 혹은 영재 입시 올인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별로 다릅니다. 학생별로 시험이 빠른 친구들은 시험 끝나는 날 기준으로 2주, 늦은 친구들은 2주. 그래서 학생별로 안내문을 드립니다. 네, 2주. 근데 그 2주 동안 내신 딜레이 기간 동안 CNC에서 수학 내신이나 과학 내신이나 혹은 영어 내신을 챙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어 내신도 2주 특강이 가능하도록 그 우리 영재 입시센터 아이들 대상으로 한 내신 특강을 영어, 수학, 과학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고랑 자사고랑 했을 때 어머니 과거나 자사고는 면접이지 않습니까? 그 면접 진행하는 데 있어서 면접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기본 다지기, 개념 다지기, 문제풀이 뭐 이렇게 그 과정 쪽에서 면접에 대한 질문들을 아이들한테 던지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저희가 과고반 오픈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을 미리 저희가 특강으로 좀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네, 방학 때 하고 이제 빠르면 3월부터 그 친구들 대상으로 과고반이 오픈될 수도 있죠. 네, 근데 일단 계획은 있는데 건물 이슈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확장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매물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주변 건물이 안 나서. 네.
중3입니다. 예비 중3. 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겨울방학은 병행이 가능하니까 병행을 추천드리고 평달에는 병행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겨울방학이니까 공수2가 좀 겨울방학 안에 끝난다 라고 하시면 뭐 경시특강을 조금 경시특강은 듣긴 해야 되겠네 입문반이니까. 어쨌든 그 병행하면서는 겨울방학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방학 특강 프로그램 보시면 제일 상단에 공수 1, 공수 2 그리고 대수 특강이 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도가 조금 미비한 친구들은 겨울방학 때 좀 메이크업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